지난해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8천 호를 넘어 2013년 8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느는 속도도 빠른 데다 악성 물량인 준공후 미분양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최근의 경기 흐름인데 12월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4분기 흐름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자치단체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위험 현장의 외주화 등으로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창녕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 혼탁 선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8천 호를 넘어섰습니다. 속도도 빠른 데다 악성 물량인 준공후 미분양도 늘었습니다. 김화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천여 호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8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수도권에서 1만 1천여 호가 넘어 한 달 전보다 6.4% 늘었고 지방은 5만 7천여 호로 19.8% 각각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7,500여 호로 같은 기간 6%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주택 매매량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주택 매매량은 50만 8천여 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9.9%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57.9%, 지방이 42.7% 감소했는데 특히 서울 주택 매매량이 5만 6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55.8% 줄었습니다. 분양 실적도 1년 전보다 14.5% 줄었는데 일반 분양이 15.9%, 임대주택은 29.1% 각각 감소했고 조합원 분양만 8.3% 증가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283만 3천여 건으로 20.5% 증가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월세 거래량 비중은 43.5%로 1년 전보다 5.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산업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지난해 12월 생산은 3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산업 생산은 전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광공업이 1.4% 늘었고 서비스업 생산도 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수는 전년보다 0.2% 증가했고 설비 투자도 3% 넘게 늘었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을 보여주는 세 가지 지표가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모두 상승한 겁니다. 문제는 최근의 경기 흐름입니다.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6% 줄어 3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월별 산업 생산은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하다 11월에 소폭 반등했지만 12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또 4, 4분기 2.1% 감소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약화되면서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도 지난해 12월엔 7% 넘게 감소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1.4% 늘긴 했지만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순환 변동치는 0.9포인트 하락했고 미래 선행순환 변동치는 0.5포인트 낮아져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했습니다. 정부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 회복 흐름도 약해지고 있다며 경기 보완을 위해 상반기에 34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부문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익이 9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력인 메모리 분야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 상반기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3,061억 원,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8% 넘게 줄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대에 머문 것은 8년여 만으로 금융투자업계의 전망치를 크게 밑돈, 이른바 어닝쇼크입니다. 통상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줄어든 탓입니다. 반도체 부문 전체의 영업이익은 97% 줄어든 2,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38% 줄고 사실상 적자 전환하면서 실적에 결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에서 본 손실을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로 메워 겨우 적자를 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파운드리 매출은 분기와 연간 모두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가전과 모바일 등은 분기와 연간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4분기 실적 악화에도 지난해 상반기의 호황 덕에 연간 매출 302조 원을 기록해 300조 원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43조 원 수준으로 재작년보다 16%가량 줄어든 거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메모리 부문은 상반기 내내 판매 부진을 이어갈 전망이고 모바일 가전 등 전 분야에 걸쳐 경기 불확실성,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위축 영향이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는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할 거라며 반도체 첨단 공정 제품의 비중을 늘리고 투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택시 기본요금을 15.1%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본 운임거리 2km의 요금을 현행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입니다. 경상남도는 난방비 폭등 등 도민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 시행 시기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 상태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거의 매일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두 번에 걸쳐 북한에 총 500만 달러를 전달한 걸로 보고 그 배경을 추궁해왔습니다. 이 500만 달러는 대북 경제협력사업권의 대가라는 게 김 전 회장의 입장이었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이며 여기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북한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측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북측 인사를 만날 때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바꿔줘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바꾼 건데 앞서 이재명 대표는 누군가 술을 먹다가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북한에 보내진 돈의 정확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국정원의 합동조사가 끝나기 전에 강제 북송 결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됐는데 정 전 실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는 탈북어민 2명을 국정원의 합동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강제 북송하기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어선에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우리 군에 납포됐는데 정부는 닷새 만에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북한 인권단체는 지난해 7월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송을 결정한 건 인권 침해라며 정 전 실장을 비롯해 당시 결정에 관여한 10여 명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고 최근까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송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묻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강제 북송 사건도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북한이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고체 연료 발사체에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위성 사진으로 포착됐습니다. 다음 달 북한의 정치 행사에 맞춰 대형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위성이 찍은 어제 북한 함경도 마군포 엔진 시험장의 모습입니다. 시험대 옆으로 120m가량 뻗은 나팔 모양의 검은 형체가 보입니다.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는 수평으로 눕혀서 엔진 시험을 하는데 이때 화염이 분출돼 땅이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오전엔 없던 흔적이 어제 오전 생긴 것으로 볼 때 그 사이 시험을 한 걸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마군포 시험장 인근의 고체 연료 생산 공장을 현대화하는 등 함흥 일대를 고체 연료 개발 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 달여 전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고체 연료 엔진을 시험했습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140톤 포수 초진력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딴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은 미사일 개발의 일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해 첫날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예고했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은 연료를 미리 채워놓을 수 있어서 액체 연료보다 발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인민군 창건일과 김정일 생일 등의 즈음에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월 달에 이제 열병식을 통해서 또 신무기 체계를 또 어느 정도 공개할 걸로 예상이 돼요. 또다시 이제 열병식 끝난 후에 그 신무기들을 또 지속적으로 또 발사하는 모습을 또 공개하면서 한반도의 또 군사적 긴장도를 올리려고 하겠죠. 우리 군은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대 출마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당권 구도는 사실상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2파전으로 굳어졌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SNS를 통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겠다며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윤심이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작용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윤 대통령과의 대립각은 보다 선명히 할 뜻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정치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시민과 함께하겠다면서 새로운 길을 강조한 데 대해선 추후 신당 창당까지 염두에 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유 전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권 구도는 사실상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2파전으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김 의원의 수도권 출정식에 8천여 명이 모인 것을 두고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안 의원 측이 이를 추억의 체육관 선거라 비꼬자 김 의원은 현역 의원 아무도 안 의원을 지지 않는다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께서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더니 또 하루 만에 그렇게 번복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추억의 체육관 선거라 그러면서 매도한단 말이죠. 영남 자민련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당의 당원들을 완전히 폄훼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후보 지지 선언과 기자회견 배석 등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오는 4월 5일에 치러질 창녕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직 군수나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거나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의 무공천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영 창녕군수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치러질 창녕군수 보궐선거. 출마자로 거론되는 후보는 국민의힘 출신 후보만 5명에 이릅니다. 전직 군수들이나 전현직 지방의원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뇌물죄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도 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열된 공천 경쟁과 갈등이 보궐선거를 불러왔다는 지적 속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난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기대가 군수로서의 자질이나 국민 여론과 상관없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창녕 지역에서는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말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개입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무공천 여부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눈높이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만큼은 밀실, 야합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좀 투명하게, 정직하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인물난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내년 총선으로까지 민심이 이어질 중요한 선거로 보고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5일 유권자 5만 4천여 명 규모로 치러질 창녕군수 보궐선거 비용은 도의원 보궐선거까지 합쳐지면 15억 3천여만 원. 창녕군은 1995년 민선 출범 이후 3명의 군수 이탈로 수십억 원의 보궐선거 비용을 허비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는 5월에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즉시 종료를 요구했지만 미 백악관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5월 종료를 시사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각 지난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서입니다. This is a new emerging subvariant, and it has risen very quickly across the country. Obviously, right now, COVID is the thing that is increasing that we need to pay most attention to. 하지만 공화당 하원은 최근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현지 시각 30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에 종료하겠다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급작스러운 비상사태 종료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90일 연장을 발표하면서 비상사태를 종료할 경우 종료 60일 전에는 병원 등에 사전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3월 처음 선포됐으며 90일 단위로 연장돼 왔습니다. 비상사태 아래에선 국민들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지만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모두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 진료 등에서도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300여 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누적 확진자도 만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6% 줄었습니다. 현재 경남의 재택 치료자는 9,400여 명, 입원 치료자는 27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치단체장들도 산업재해 발생 때 처벌 대상이 되면서 시군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데요.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벌목 노동자 사망 사고로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천시.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동안 사천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맡았던 벌목 작업을 외주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자로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직영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그리고 그런 작업 지시 명령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더 도모할 수 있는데 안전의 외주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경남의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김해시 중대재해예방팀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김해시장의 대응 방안이 담겼습니다. 시장이 평소에도 작업장 점검 등 안전보건 체계 지휘권 행사 상황을 시민에게 수시로 알리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중대재해 발생 때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위헌법률 심판과 관련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안전보건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걸 뭐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고 한 건 아니거든요. 구시에서 주관 검토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된 거죠. 뭐. 중대재해 예방보다 시장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으로 검토된 겁니다. 우리가 중처법을 만든 이유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문건을 보면 사실상 시장을 어떻게 중처법으로 보호할 거냐.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다. 고성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공고를 했었는데 지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자치단체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지만 산재 예방 정책보다는 처벌을 피하려는 방안 마련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KBS 연중기획 일하다 죽지 않게를 담당해온 박기원 기자와 중대재해처벌법 1년 무엇이 달라졌는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치단체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외가 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의 장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법 시행 1년여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규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전후 경남의 거의 모든 자치단체는 중대재해 예방팀이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 예산과 조직을 통해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법 시행의 긍정적인 변화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남 자치단체 가운데 일부는 아직 이렇다 할 예방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이제 1년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경영 책임자에게 이 처벌을 묻기 어려웠는데요. 2017년 크레인 2대가 서로 충돌해서 31명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진 삼성중공업 참사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뭇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3월 하청 노동자가 중량물에 깔려 숨진 하만 한국제강 사고와 관련해서 원청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고요. 네. 지난해 2월 삼강 SNC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 때도 안전보건 담당 이사 대신 대표이사가 기소됐습니다. 이 명목상으로는 안전보건 담당 이사를 내세웠지만 이 실질적인 지휘권은 대표이사가 행사했다는 이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는 이른바 가짜 사장을 내세워서 실제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피하게 되는 이런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텐데 언제쯤 나올까요? 네, 첫 판단은 하만 한국제강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하청 노동자 사망으로 원청 대표에게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인데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이 검찰의 공소 사실이 끝까지 유지될지 아니면 기각될지에 대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쏠린 사건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1호 기소 사건인 창원 두성산업 측이 법률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사건도 이르면 다음 달 재판부의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사고 방지를 위해 만든 설령 제한 제도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강화 플라스틱 배는 25년, 철로 만든 강선은 30년이 지나면 운항을 할 수가 없는데요.
경남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22척이 멈춰야 해 섬을 오가는 데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의 한 선착장. 하루 2차례 통영의 사량도와 수우도 선착장 12곳을 오가는 선박입니다. 객실에 다음 달 4일 운항을 멈춘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지. 그 소중한다고 말도 못하지. 우리 할머니들한테. 그러십니까? 날마다 댕기는데. 딸인데, 우리 딸인데, 이 배가. 통영시의 임대료 지원으로 대체 선박을 빌려 한동안 운항은 이어갈 수 있지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새 선박을 만들거나 중고 선박을 살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개인이 굳이 무리하면서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섬을 오가는 선박의 운항이 가능한 나이, 설령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건 다음 달 4일.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배는 25년, 철로 만든 강선은 30년이 지나면 운항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앞으로 3년 안에 운항을 멈춰야 하는 선박은 전국에 147척입니다. 이 가운데 경남의 폐선 대상은 22척으로 다른 선박으로 대체돼야 하지만 업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40%는 이미 폐업을 했고요. 도성 같은 경우에는 맹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기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죠. 정부가 세배 건조를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탑승객이 줄면서 폐업 직전인 업체들이 많아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탓입니다. 초기엔 좀 확보를 했는데 집행이 좀 안 돼서 점점 사업부가 좀 어려워졌던 면도 있습니다. 선사들 상황이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부의 신용보증을 받기로 한 경남의 폐선 대상 11척 가운데 발급을 받은 선박은 불과 3척. 나머지 8척은 아예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없앴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동체 라디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규모 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이웃사연 같은 지역의 소소한 소식을 전하는 라디오 방송국인데요. 제작부터 진행까지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 풀뿌리 미디어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경남 남해에서 18년째 문화관광 해설사로 일하고 있는 서재심 씨. 매주 금요일 오전 FM 라디오 진행자로 변신합니다. 지난달 개국한 공동체 라디오 남해 FM에서 DJ로 마이크를 잡는 겁니다. 진행 실력이 전문가 못지 않습니다. 까치같이 설날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첫 곡으로 만약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해 FM은 상주 인력 3명과 자원활동가 20명이 20개의 프로그램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옆집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거나 이웃집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 등 그야말로 동네 소식입니다. 방송 후기를 전하는 고정 청취자도 생겼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죠. 남해도 젊은 바람이 향기가 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남해 FM처럼 공동체 라디오를 운영하는 지역은 전국 27곳. 2004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지 17년 만에 확대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5km 반경의 좁은 지역에서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데다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어서 운영비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방송 자원 활동가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스포트를 우리가 제대로 제때 못 해주는 게 좀 안타깝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가 재난방송과 지역민 소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관련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사천만 강진만 해역에 내려진 저수온주의보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사천만 강진만 해역은 최근 한파 영향으로 저수온 경보 기준인 사흘 이상 4도 이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권역별 현장 대응반 운영을 강화하고 연안 수온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시내버스 번호 첫 번째 숫자는 출발지에 따라 동지역은 100번대, 읍면은 200번대, 곤양과 곤명, 서포 3개면은 300번대 번호로 지정합니다. 사천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1995년 시군 통합 뒤 처음입니다. 하동군이 종합병원급 지역 의료기관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게 될 이번 용역은 하동군의 의료 환경을 토대로 진료권과 병상 규모 등 의료기관의 추진 방향을 설정합니다. 하동군은 오는 3월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해당 용역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진주문화원은 남강 의암바위에 새겨진 글씨 의암이 강물 침식 등으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해지고 바위에 전리 현상까지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 기념물 235호인 의암바위는 임진왜란 당시 논개가 외장을 껴안고 남강에 뛰어든 바위로 1629년 선비 정대룡이 한자로 의암이라는 글씨를 새겼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소방본부가 분만 취약 지역을 상대로 119 안심 출산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 시간 경남소방본부 방호구족과 이창훈 소방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사천시가 올해 추가돼서 도내 9개 지역에 안심 출산 서비스가 운영이 되는데요. 응급 분만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요? 네, 안심 출산 서비스는 응급 분만 외에도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이송 예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4시간 언제든지 의료지도 의사를 통해서 맞춤형 의료 상담도 가능하고 다문화 가정 임신부를 위해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에 입력된 정보를 이용해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이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안심 출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주요 병력이나 그다음에 다니고 있는 병원 등 임신부의 주요 정보를 출동하는 구급대원이 미리 인지를 할 수가 있어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도 있고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전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전 등록은 U119 안심콜 인터넷 누리집 보통 홈페이지라고 하죠. 예, 거기서 직접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나 이제 고령 임신부를 위해서 관할 소방서에서 대리 가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2018년에 도입돼서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는데 현황과 또 출동이 좀 많은 지역이 있을까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178명의 그 임산부를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작년에도 31명의 임산부를 이송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창녕과 남해에서 7명, 합천에서는 5명, 그리고 함안 고성에서 4명 등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의료시설에는 산부인과가 특히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임신부들에게는 참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작년 3월 고성에서 이제 38주 된 임신부가 코로나19 확진된 상태로 양수가 터져서 저희 구급대가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남과 이제 부산의 모든 병원이 수용이 불가하다고 해서 긴급하게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서 울산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임산부랑 이제 아기가 안전하다는 소식 듣고 정말 좀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의료기관과 또 지자체 이런 유관기관의 협력도 중요한 것 같은데 경상남도에서도 출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네, 저희 도에서도 지금 분만 취약 지역에 대해서 이제 외래 산부인과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평소 멀어서 못했던 산전 검사나 그다음에 고령
임신부를 위해서 이제 정밀 기형아 검사까지 받아볼 수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와 경남 소방본부에서는 이제 도민들이 아기 낳기 좋은 출산 환경을 마련하고자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부만 취약 지역의 의료시설 확충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네. 당장은 이런 소방본부와 또 지자체 출산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의 인구 순유출이 19,000여 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대 순유출이 16,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을 떠난 이유로는 구직과 교육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진주시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13,000여 가구에 10만 원씩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에는 진주시 예비비 13억 원이 투입됩니다. 김해시도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953곳에 한 곳당 30만 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에 홀로 사는 노인은 14만 명을 넘는데 에너지 바우처 수혜자는 6만 9천여 가구에 그친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LNG 가격 상승에 따라 에너지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득을 횡재세로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조합원 13명의 집을 찾아 명함과 총 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조합원 9명에게 설 선물 명목으로 총 28만 원어치의 과일 상자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2월의) 첫 출근길이 될 내일 북서 내륙에 계신 분들은 평소보다 서둘러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벽 한때 눈이 조금 날리면서 빙판길이 우려되는데요. 운전뿐만 아니라 보행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지역의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동부권 지역의 건조함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해안으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요. 화재 사고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대신 오후에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탁한 곳들이 있겠습니다. 고요. 아침에 김해와 양산, 창원이 영상 2도로 출발하며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5에서 11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를 웃돌며 오늘보다 1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부 지역은 하동과 사천, 산청과 함양이 영상 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거창과 함양이 영상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도 먼바다로는 높은 물결과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올 텐데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분야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없는 2등급으로 최상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2022 인구이동 통계에서 20대 순유출이 1위를 나타냈는데요. 직업과 교육의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청렴도를 회복한 경상남도가 청년이 살기에도 매력이 있는 곳으로 나아지길 바랍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경남은 뉴스7 경남입니다.